어느 날 밤 대학생인 영빈은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도서관은 거의 텅 빈 상태였다. 몇몇 학생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간간히 부는 바람 소리만 이 도서관의 고요함을 깨우고 있었다. 영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도서관을 나가려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퍼지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단지 도서관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불편함을 주는 분위기였지만 영빈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급하게 짐을 챙겨 건물을 나서던 중 아까 보았던 여학생이 자신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영빈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며 도서관 건물을 빠져나왔다. 도서관 바깥은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영빈은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처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이 다시금 느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서관에서 뒤따라 나오던 여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그는 이어폰을 꺼내어 음악을 틀고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머리를 찌르기 시작했고 눈을 떴을 때 옆자리에는 도서관에 그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여학생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손에는 얇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건넸다. 영빈은 혼란스러워하며 봉투를 받았고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찍었던 사진이었고 종이에는 낯선 필체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다니리라 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감을 느낀 영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 여학생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오래 기다리셨어. 영빈은 그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내 여학생은 스르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그가 쥐고 있는 사진과 종이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영빈은 종종 할머니의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항상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손짓을 하셨지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었다. 영빈은 도서관에서 받은 사진과 종이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점점 그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는 매일을 불안에 떨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영빈은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시골 마을에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어릴 적 여름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도착한 순간 그는 할머니 댁의 포근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든 뒤로 찬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집 안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고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렸다. 그런데 고요한 것일 한쪽 벽에 낯선 그림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액자 속 그림은 무덤가에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이었고 소름 끼치는 건 그 소녀가 영빈 자신과 매우 닮아 있었다는 점이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그 액자에 손을 대었고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며 액자가 벽에서 떨어졌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영빈은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할머니가 쓰신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비밀과 자신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쓰고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빈에게 진짜 세계와 꿈의 경계에서 길을 찾으라고 당부하였다. 영빈은 그제야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운명이자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미션임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풀어내기 위해 매일 밤 꿈속 세계에서 모험을 계속했다. 그렇게 밤과 낮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그 여정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길을 나설 뿐이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여정이 끝날 날이 올지는 몰랐지만 영빈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민재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방학을 맞이해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할머니 댁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이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소에는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잠을 청하려다 일찍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밖을 바라보니 은은한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고 그 고요함에 기분이 좋아진 민재는 잠시 밖으로 나가 산책하기로 했다. 집 바로 뒤에는 오래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주 다니던 곳이라 익숙했다. 민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천천히 시냇물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분은 맑았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숲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민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민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발길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 민재야, 여기야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분명히 집에 계실 텐데 이 시간에 숲속에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민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민재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숲은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히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초조해진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어 주변을 살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원은 켜지지 않았다.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마음을 다잡고 일단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다시 그 목소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민재야, 왜 거기 있어? 얼른 와. 조금 전까지는 멀리서 들렸던 목소리가 이제는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민재는 겁에 질려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속의 어둠 속에서 형체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다. 할머니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의 인자한 미소가 아닌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민재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할머니가 아님을 깨달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익숙한 집의 불빛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다급히 집으로 들어간 민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집안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다. 민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의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민재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전설을 들려주셨다. 이 마을의 숲에는 가끔씩 죽은 이들의 영혼이 헤매며 사람들을 부른다는 이야기였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더 오싹해졌지만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으며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 민재는 혼자서 밤에 숲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민재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방문객들에게 이 마을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되었다. 그리고 숲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민재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시골의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모두 반가웠으며 특히 할머니 댁 뒤편에 있는 산책로가 마음에 들었다. 그 산책로는 오래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자갈길이라 매력적이었다. 첫날 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다같이 그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했다. 불 꺼진 깜깜한 밤에 걷는 것은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우리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챙겨 들고는 산책로로 나섰다. 중간쯤 걸었을 때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주춤하며 멈춰섰다. 저기 뭔가 이상해. 그 친구가 속삭였다. 나는 그의 가리킨 방향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모습일 뿐이었다. 뭘 본 거야?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 친구는 약간 당황한 듯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책로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벤치 주위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벤치는 마치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듯 낡고 발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앉자마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름밤인데도 불구하고 한기가 감돌며 으스스했다. 한 친구가 덜덜 떨면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 너무 늦게까지 있었던 거 아니야?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어. 우리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지나치게 고요한 주위에 짜릿한 불안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툭 치고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긴장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는 듯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차분히 들어보니 그것은 참새 소리로 들었다. 나 참, 새의 소리였네. 한 친구가 안도하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할머니께 산책로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우리를 잠시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그 공터는 옛날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옛날에 그곳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갈 마음이 없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우리는 할머니 댁에 갔지만
그곳 공터가 계속 괴상한 느낌으로 남았다. 여름 밤이 찾아올 때면 나는 가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숲속의 소리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곳에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그 산책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길 이상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종종 모이면 다시 화두에 오르곤 한다. 그 누구도 확실히 무언가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날의 기묘한 분위기와 할머니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서 말이다. 우리는 그 후로 어디를 가든 항상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었고 어디든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다.